그러면은 왜 그렇게 자기 욕구를 알기 힘들 때가 많은가? 보통 그 개체는 어떠한 감정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나는 착한 사람이야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난 항상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딴 사람을 미워할 줄 모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딴 사람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 감정을 감당하기가 힘들죠. 나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야, 너는 너만 생각하면 안 돼. 오빠 생각해야 돼. 아니면은 부모님 힘든 거 생각해봐. 너 이렇게 잘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다 내사된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규범이 이제 어머니로부터 뭐 이렇게 어머니, 그럼 아이가 있죠.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도덕적인 규범이. 그럼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아이의 마음에. 그러면 잘하잖아요. 잘하면 엄마가 이제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해주는 엄마가 없죠.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그렇게 파워풀하게 아이를 조정하지 못해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온 것이 이 아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이 아이 자신을 욕구랄지 이런 걸 충족을 못했던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라서도, 성장해서도. 돈이 이제 그전엔 없었는데 가난한 집이었어요.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뭐 실현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풍부해요. 정말 먹고 살 걱정이 없어졌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끼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이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자기 욕구 자각하는 게 힘들겠죠. 이게 하나의 내사 방어 기제 중에 하나죠. 심리적인 방어 기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살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과거에는. 그런데 성장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라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데도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런 하나의 내사가 이제 방어 기제로서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자기 어떤 뭐 선한 사람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기 개념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자기 미워하는 감정을 자기 안에서 갖지를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럴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망상을 갖게 되죠. 피해 망상으로 이제 나중에 발전을 하거든요. 자기가 자기 감정인데 자기 안에서 그거를 소화해낼 수 없고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투사라 그러죠, 이거. 밖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투사.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것만 밖으로 투사를 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 그래요. 긍정적인 것도 이제 밖으로 투사를 하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투사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도와주지.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신비하게 보이고, 특히 이제 심리치료하는 분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거의 뭐 신기에 가깝다. 뭐 이러면서 다른 분들도 참 잘한다. 막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는 조그매져요. 자기는 조그매진다.
그런데 불교에서 그 말이 이제 이 투사를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적으로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죠. 그러한 신기, 그런 능력이 보이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딴 사람한테 투사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도 그럼 나는 그런 사람한테 배워야 돼. 나는 아직까지 힘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신뢰를 못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필요한 거 이제 받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체의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거 개발이 안 된다는 점에서 자기 실현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슈탈트에서는 이런 걸 다시 다 회복해야 된다 그래요. 자기의 힘,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그러면은 왜 투사를 밖으로 이렇게 딴 사람이 미워하는 것 같은데 자기한테 이렇게 돌려야 되냐면은 분노 자체는 부정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분노를 느껴보시죠, 다. 그렇죠? 많이 느끼시죠. 살다가 보면은 굉장히 분노를 느낄 일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분노 자체가 힘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라는 거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게 이제 딴 사람한테 가했을 때는 그게 내 힘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딴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거를 자기한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그 상담 시간에 이렇게 과거에 어머니가요 저를 이렇게 학대를 하시고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성학대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뭐였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줘요 계속. 그때 분노를 느꼈겠네요 하는 것보다는 어떤 걸 느꼈어요? 이렇게 물어봐주는 게 좋아요. 다 알죠. 상담하시다 보면은 이때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거 다 좀 알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미리 말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 내담자가 그건 분노였어요 하는 말을 할 때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그러면은 자신감도 더 생기고 내가 자각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그러기 위해서 상담자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각할 수 있도록 물어봐주고, 분노도 마찬가지고 우울이나 슬픔 같은 것도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힘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자기 걸로 이렇게 다시 되찾아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내사하고 투사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내사로 가면은 그 환경에서는 특히 이제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런 사회적인 기준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모범생이어야 되고 요즘은 많이 그런 아주 경직된 이상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아이들의 개성을 좀 찾아주려고 그러고 아이들도 여러 가지 대안학교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길을 많이 찾고 학교에서부터 나온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아이들이 이제 방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나와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혼자서 집에서 하고 싶은 공부 하다 보면은 그 의지가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 좌절을 하고서는 이제 상담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 아이들이 이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죠.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진짜 본인의 원하는 길을 찾을 때까지 도움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이제 환경에서 이 밖에 외부의 환경이라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어떠해야 된다. 뭐 여성은 어때야 된다. 남성은 어때야 된다.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랑 아내는 먹여 살려야 되지 않냐.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집에서 그 남편을 잘 이렇게
돌보고 뭐 시부모를 공양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막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이게 한 개체인데 자기 욕구가 막 있는데 이 밖에서 이 욕구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밖으로 나는 이거 싫어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왜?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너 다시 안 보겠다. 쫓아내겠다. 뭐 집에서 내쫓겠다. 그렇게 위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니면은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당장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그 쌀쌀맞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규범들이 막 이렇게 압력이 가는 거죠. 개체한테. 그럼 이 개체가 어때요? 맞춰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차라리 요거에 맞춰서 살아야 됐다. 그래서 아예 이게 들어와서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며느리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딸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어디 가면 학생으로서의 역할, 여기 오면 상담자로서의 역할, 저는 강의하니까 강사로서의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 그리고 역할들에 그 따른 어떤 행동, 그 패턴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학생들 중에서도 모범생도 좀 인형 같다라는 그런 느낌. 도대체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좋아서 하는 거 없나? 그런 느낌 받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인들도 마찬가지. 정말 훌륭한 며느리고 효부상도 받고 뭐 그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기 욕구는 절대로 표현을 못하지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할 수행을 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주위에서, 환경에서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인형처럼 이렇게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좋은 점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역할 수행하는데 좋은 점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거대로 하니까 환경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칭찬받겠죠? 인정받아요. 그리고 이 환경으로부터 지지도 받아요. 우리 며느리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주니까, 착해주고 이쁘니까 선물해준다고요. 아마 재산도 이렇게 떼주고. 그게 좋은 점이죠. 그게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기 삶을 못 살죠. 그런 역할만 했다가는. 역할이 그러니까 다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역할만 수행해서는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의 욕구를 환경한테 얘기하고 그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그 욕구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말로는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제 부분이죠. 일단은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구가 뭔지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담 시간에 계속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감정이 무엇이니? 물어보고 상담 시간에 이제 내담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상담을 시작하실 때 그냥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니? 여기 와서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러면 잘 몰라요. 그쵸? 근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서는 인간의 어떤 인간 의식이 5바퀴가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런 5바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이 5바퀴를 좀 의식을 하면서 내담자의 말을 이렇게 귀를 기울여주면서 질문을 해주는 게 좋아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 모델? 안 들어보셨어요? 네. 아주 기본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데 필요한 것이 감각 정보죠. 감각 정보에는 뭐가 있어요? 네.
오감이 있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그리고 맛보고, 이런 감각적인 차원을 우리는 정보를 이제 처음 얻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각,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그 필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걸 보죠. 이건 감각이죠. 그럴 때, 그 다음에 드는 생각,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분은 필기를 전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 이건 이해해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평가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열심히 하신 분은, 아, 참, 열심히 하시는 거다. 참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감정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기분과 동시에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몸도 뭐 가벼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느끼면, 아, 저분들한테 더 열심히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욕구예요. 이 부분이 욕이 있어요. 뭘 원하는지, 소망. 그리고 목표도 여기 있어요, 목표. 아주 체계화된 목표도 이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죠. 행동. 그런데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갑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다 할 정도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그냥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아니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면 직접 그냥 공부를 해버리는 경우도. 이게 감정이나 신체나 욕구 이런 것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에서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 막 물건을 부시고 곧장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욕구에서 사고로 가는 경우도 뭐가 있을까요? 뭐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계획하고 막 그러겠죠? 그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겠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게슈탈트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감정.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힘이고 에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왔는데 선생님 제가요 과거엔 참 잘 못 살았는데요 앞으로는 좀 정신 차리고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머니도 참 좋아하실 것 같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거기에 그 아이의 기분이나 감정은 없어요. 그럴 때 근데 너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니? 어떤 느낌을 가졌니? 하고 물어봐 주는 거죠. 잘 상담을 하면서 잘 물어봐 주면서 이 부분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자각을 할 수 있게끔. 그래, 너 그런 감정을 지금 엄마한테 화가 난 것 같은데 뭘 하고 싶니? 뭘 하고 싶지? 그래서 아이가 자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신 분이 펄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자각이 치료다라고 하셨어요. 요약하자면 자각,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 현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변화가 가능하고 우리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알아차려요? 나 자신의 사고, 감각, 사고, 감정, 신체, 욕구, 나의 행동,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 이런 모든 걸 다 알아차릴 때 유기체가 자기의 욕구를 게슈탈트죠. 그것이 형성하고 그걸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각하면은 그 유기체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게슈탈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본 치료법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미리 이렇게 낚아채서 하면은 그거는 자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행동을 하셨을 때는 아, 내가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아이에게 더 아니면은 내담자한테 더 시간을 두고서는 아, 지금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각을 하게 해요. 그러면은 그 치료 상황에서 했던 것이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또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선 나중에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 스스로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상담자한테 그 힘을 다 투사해서 선생님 없으면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그런 반응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신여대 심리건강연구소는 밑에 이제 재활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자들이 이렇게 주로 낮에 이렇게 나오셔서 상담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상담을 받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면은, 어저께 한 상담 사례를 들자면은, 이제 게슈탈트식으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분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상태가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담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가 23살, 30살, 이렇게 뭐 40살, 뭐 50에 가까우시셨는데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게 굉장히 애기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굉장히 힘이 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좀 물어봐 줄 수 있거든요. 지금 혹시 몇 살 정도로 느끼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직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눈도 못 뜨고 눈을 감고 애기고 잘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잘 보호해야 되는 그런 애기같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꼭 자기를 이끌고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아니에요. 당신한테 힘이 있어서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만성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아가 굉장히 약해요. 그럴 땐 옆에서 정말 상담자가 엄마의 역할처럼 이렇게 당분간 해주면서 자아의 힘을 키워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게 된 게 믿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관계를 이렇게 잘 형성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분들 아니고 아주 초기에서부터 엄마로부터 버림받고 환경이 굉장히 지지를 못해주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또 유전적인 소인도 있어서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떤 신경증적인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잠시 아니면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형성됐을 때 성장을 못하는 그런 단계, 신경증적인 단계에 있을 때는 성장의 책임이 내담자이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그 힘을 믿어주는 거 어떻게 믿어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부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수용해주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이 전달이 돼야 되죠. 그런 마음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예.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그래야 돼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를 참 많이 하시죠. 한국에서는 특히 상담이랄지 치료 같은 것들이 어떤 평가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시스템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특히 제가 있었던 독일에서는 심리치료가 굉장히 일상적인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혼을 지금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살지 모르고 우울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이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리치료 받으러 가요. 상담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그러면은 다시 삶을 다시 살고, 아니면 대학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한다 그러면 상담 이렇게 받으러 오고, 결혼하기 전에 또 심리 상담을 받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받다 보면은 자기 힘을 다시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그 상담자들도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제가 했던 것도 이제 3년 과정이었는데 5년 과정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치료법 배우셨어요? 정신분석하고요. 그리고 또 인지행동주의, 그리고 가족 치료법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치료법들이 교육과정으로 있고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분석을 많이 받아요.